이민준에게 삶은 겉으로는 번쩍이는 금빛 갑옷과 같았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외아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다. 드넓은 저택 최고급 승용차 명문, 사립학교의 교복, 그리고 언제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신용카드.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숨어 있었다. 부모님은 늘 바빴고 그들의 사랑은 물질적인 풍요로 대체되기 일쑤였다. 민주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친구도 따뜻한 가족의 온기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고독한 성에 갇힌 왕자처럼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자신을 잃어버린 듯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민주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 운전기사에게 시내의 번잡한 시장 골목으로 향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부유한 또래들이 즐겨 찾는 고급 쇼핑몰이나 한적한 갤러리가 아닌 사람들의 생생한 활기가 넘치는 곳을 택한 것은 무의식적인 갈망 때문이었다. 화려한 외제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민주는 개의치 않고 차에서 내려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가는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 음식 냄새, 그리고 활기 넘치는 상인들의 목소리들이 그를 애워쌌다.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존재를 잊고 이 생경한 풍경에 몰입했다. 그때였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작은 아이 하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아이는 시장 한 구석에서 사람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를 뒤적이고 있었다. 꾀조조한 모습이었지만 햇볕에 반사된 아이의 머리카락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발걸음을 멈췄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겨우 식빵 조각 하나를 찾아내더니 그것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품에 안았다. 그리고 민준의 시선이 아이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아이는 자신과 똑같이 생겼다. 너무나도 놀랍도록. 맑고 커다란 눈매, 오똑한 콧날 인매까지도 민준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 다른 것이 있다면 아이의 얼굴에는 삶의 고단함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뿐이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란 민준의 깨끗하고 윤택한 피부와 달리 아이의 피부는 거칠고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고 신발은 구멍이 나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홀린 듯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낯선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가 자신과 너무나도 닮은 민준의 얼굴을 보고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두 소년의 눈이 마주쳤다.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는 순간 민주는 뼈아픈 비애와 함께 강렬한 충격을 느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자신과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그의 마음속에 의문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연민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네요. 이름이 뭐니? 민준의 목소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지호, 김지호예요. 지호라는 이름은 낡은 옷차림만큼이나 소박했다. 민준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이 아이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강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조각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다. 나랑 같이 가자, 우리 집으로. 민주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뱉었다. 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봤다. 어딜요? 저 같은 애를 왜요? 그냥 너를 보니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너랑 나랑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민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위선도 없었다. 순수한 연민과 충동적인 끌림만이 가득했다. 지호는 망설였다. 낯선 부잣집 도련님의 제안은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민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거부하기 어려웠다. 지호는 살면서 타인에게서 이런 종류의 순수한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며 늘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왔었다. 민준의 손이 조심스럽게 지호의 어깨에 닿았다. 지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지호를 자신의 차에 태웠다. 최고급 세단의 안락함은 지호에게 너무나 낯선 것이었다. 지호는 잔뜩 긴장한 채 시트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난생 처음 가보는 부자들의 동네와 거대한 저택들을 보며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랐다. 민준의 저택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위용을 자랑했다.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차는 잘 가꿔진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 앞에 멈춰 섰다. 민준은 지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꿈속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성 같은 집이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낡은 골목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다. 민준은 지호의 손을 잡은 채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들이 두 소년을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특히 지호에게 오래 머물렀다. 그들 역시 두 소년의 놀라운 닮은 꼴에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준이 집 안으로 들어서며 어머니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이민준의 어머니, 이은혜 여사가 거실에서 나왔다. 그녀는 고상한 기품과 함께 늘 냉철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민준은 어머니에게 지호를 소개하기 위해 지호의 손을 잡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엄마, 이 아이 좀 보세요. 저랑 정말 똑같이 생겼죠. 길에서 만났는데 혼자 있는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이름은 김지호래요. 민준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은혜 여사의 시선은 처음에 민준에게 향했다가 이내 그의 옆에 서 있는 지호에게로 옮겨갔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사라지는 듯 창백해졌다.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가정부들이 놀라 황급히 찻잔 조각을 치웠지만 이은혜 여사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지호의 얼굴에 완전히 고정되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휘청거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이은혜 여사는 민준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저 지호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라도 한 듯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지호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길은 떨리고 망설였지만 동시에 지극히 간절했다. 내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하고 떨려서 마치 꿈속의 메아리 같았다. 지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고 민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절규와 눈물 그리고 내 아가라는 단어가 민준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다. 이 예상치 못한 반응은 단순한 연민이나 놀라움을 넘어선 것이었다. 민준은 직감했다. 이 아이는 지호는 단순히 자신과 닮은 낯선 아이가 아니었다. 그들의 가족 안이 어쩌면 어머니의 삶과 깊이 얽혀있는 존재임이 분명했다. 거대한 비밀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다. 이은혜 여사의 흐느낌은 멈출 줄 몰랐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지호의 작은 몸을 끌어안으려 애썼지만 지호는 두려움에 얼어붙어 뒤로 물러섰다.
민준 역시 혼란스러웠다. 늘 냉정하고 침착했던 어머니가 저토록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그는 지호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망설였다. 가정부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몇몇은 이은혜 여사의 반응에서 어떤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호가 엄마 아들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은혜 여사는 겨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처참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지호에게 시선을 돌렸다. 두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똑같았다. 한 아이는 부유함 속에서 티 없이 자랐고 다른 아이는 길거리의 거친 바람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왔다. 이 극명한 대비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찢어놓는 듯 했다. 미안하다, 지호야,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파묻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이은혜 여사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가정부들이 혼비백산하여 그녀를 부축했고 곧바로 주치의가 호출되었다. 민주는 지호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왔다. 방은 지호가 평생을 살아온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화려했다. 지호는 민준이 내민 새 옷과 수건을 들고 조심스럽게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이 쏟아지는 샤워기 아래에서 지호는 오랜만에 몸의 더러움과 함께 마음속의 씁쓸함을 씻어냈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의 지친 몸을 감싸는 동안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평화로운 감각에 휩싸였다. 민주는 지호가 씻는 동안 거실에서 벌어졌던 일을 곱씹었다.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반응은 지호가 단순히 닮은 아이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어머니의 과거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아버지는 사업에 몰두했고 어머니는 사격의 활동에 바빴다. 두 분 모두 민준의 개인적인 삶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외롭게 자랐고 그의 유일한 낙은 책을 읽고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이었다. 타고난 뛰어난 통찰력과 논리적인 사고는 그를 학교에서도 늘 최상위권에 머무르게 했다. 이제 그 통찰력이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는데 쓰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호가 깨끗해진 모습으로 욕실에서 나왔을 때 민주는 그에게 따뜻한 차와 샌드위치를 내밀었다. 지호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그의 먹는 모습에서 민주는 지난 세월 동안 지호가 얼마나 굶주렸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민주는 지호의 옆에 앉아 차분하게 물었다. 지호야, 너 가족은 없니? 지호는 샌드위치를 씹던 것을 멈추고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밖으로 나와서 그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보육원 언제부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라고 들었어요.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줬어요. 지호의 말은 민준의 추측에 힘을 실어주었다. 보육원에서 자랐고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심지어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줬다는 것은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버려지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가족과 떨어졌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 가족이 바로 자신의 가족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주는 지호가 잠든 후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아버지의 공간이었지만 민주는 어릴 적부터 그곳에서 많은 책을 읽으며 지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개인 물품이나 아버지의 오래된 서류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사진첩 속에는 민준이 아주 어릴 적 갓난아기였을 때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그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 활짝 웃는 아버지,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러다 그는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숨을 들이켰다. 그곳에는 아기였을 때의 민준과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아기가 찍혀 있었다. 두 아기는 나란히 누워 있었고 배경은 병원의 신생아실처럼 보였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흐릿하게 쌍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다. 지호는 자신의 쌍둥이 형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그는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고 길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어야 했을까? 왜 그의 존재는 가족에게서 완벽하게 지워졌던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진 속 두 아기 아래에는 흐릿하게 어떤 인물의 모습이 잘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그 부분을 찢어낸 듯 했다. 민주는 직감했다. 이 사진 속에 숨겨진 인물이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이라고.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서는 소리에 민주는 깜짝 놀라 사진첩을 재빨리 숨겼다. 이민규 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사업 때문에 바쁜 사람이었다. 그는 지친 얼굴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아, 여기서 뭘 하니? 엄마는 괜찮으시니? 내 주치의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냥 놀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민준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민규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그 아이, 지호 말이지, 정말 놀랍게도 너와 똑같이 생겼더구나. 어릴 적에 네가 고아원을 후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번 데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인연이 닿았니? 민주는 아버지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아버지는 지호의 존재를 정말로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면 완벽하게 모른 척하는 것일까? 민주는 아버지의 눈빛을 살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당혹감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민주는 속으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이 비밀에 대해 모른다면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내 아빠,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너무 안 돼 보여서요. 민주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이민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분간은 집에 머물게 해도 좋다. 내 엄마가 충격이 크신 것 같으니 그 아이에 대해서는 일단 깊이 묻지 않도록 해라. 아버지의 말은 민준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깊이 묻지 않도록 해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다. 민준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은혜 여사는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지호를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듯 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옆에서 간호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지호, 누구예요? 저랑 정말 닮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왜 그렇게 놀라셨는지 알고 싶어요. 이은혜 여사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민준아, 아직은 말해줄 수 없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대화를 회피했다. 민주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가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는 가장 먼저 보육원을 찾아갔다. 지호가 말한 보육원 이름은 희망보육원이었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곳이었다. 민주는 후원자 자격으로 보육원 원장을 만났다. 그는 지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원장님, 혹시 김지호라는 아이에 대해 아십니까? 제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저희 집으로 데려와 돌봐주고 있습니다. 민주는 예의 바르게 물었다. 원장은 지호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지호요. 저희 보육원에는 현재 그 이름의 아이는 없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잠시 머물다 간 아이는 있었습니다. 오래전이라고요? 언제쯤입니까? 민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워낙 많은 아이들이 드나드니. 하지만 분명 쌍둥이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한 명은 입양되었던가 아니면 부모에게로 돌아갔던가 그랬을 겁니다. 원장은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말은 그가 찾던 결정적인 단서였다. 쌍둥이요. 그럼 그 아이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다른 쌍둥이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원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기록이 너무 오래되어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들의 사적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민주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보육원에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며 지호의 기록을 찾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원장은 민준의 진정성에 감동했는지 며칠 내로 기록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민준은 보육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다. 쌍둥이 중 한 명이라는 것은 확신을 주었지만 또 다른 쌍둥이가 입양되었는지 부모에게 돌아갔는지 불분명했다. 만약 지호가 자신의 쌍둥이라면 다른 한 명은 자신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자신은 부모님 곁에 남았고 지호는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을까? 그리고 왜 어머니는 지호의 존재를 그토록 철저히 숨겨왔던 것일까?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지호와 시간을 보냈다. 지호는 여전히 조용하고 위축되어 있었지만 민준에게만큼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주는 지호에게 자신의 장난감과 책을 함께 나누며 세상이 낯설기만 한 동생에게 편안함을 안겨주려 노력했다. 지호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민주는 이 모든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며칠 후 희망보육원에서 연락이 왔다. 원장이 지호의 옛 기록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민주는 당장 보육원으로 향했다. 원장은 낡은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서류철 속에는 지호의 입소 기록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이은혜 여사가 2명의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 한 아기는 민준 자신이었고 다른 한 아기는 분명 지호였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이민규 회장과는 전혀 다른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이은혜 여사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었고 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사진 아래에는 김지성 씨 가족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김지성. 그 이름은 민준의 아버지 성 씨와는 달랐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고로 사망이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은혜 여사가 과거에 이민규 회장 외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었고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다는 뜻인가? 그리고 그 남자는 사고로 사망했다. 그렇다면 지호는 어머니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고 자신은 이민규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인가? 하지만 사진 속의 아기는 자신과 지호가 너무나도 똑같이 생겼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이은혜 여사가 이민규 회장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김지성이라는 남자와 결혼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자신은 이민규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 사실은 김지성의 아들이라는 말인가? 그때 또 다른 사진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사진에는 묘하게 젊은 이민규 회장과 함께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다른 남자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의 어머니인 이은혜 여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묘하게 낯익었다. 민주는 자신이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소름 끼치는 익숙함을 느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윤 실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그의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 이민규 회장의 가장 유능한 신복 중 한 명으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그 남자가 왜 이은혜 여사의 과거와 관련된 사진에 등장하는 것일까? 민주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윤 실장이라는 이름을 더듬었다. 그는 한때 이 회장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만 몇 년 전 갑자기 종적을 감춘 인물이었다. 민주는 직감했다. 이 윤 실장이라는 인물이 이 모든 비밀의 핵심을 쥐고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등장이 어머니의 과거와 이 가족의 비극적인 운명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예고하는 듯했다. 민주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민준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가 알지 못했던 가족의 어둡고 복잡한 과거를 열어젖히는 열쇠였다. 김지성이라는 이름, 그리고 사고로 사망이라는 짧은 문구. 이은혜 여사의 과거 남편과 쌍둥이의 또 다른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에 묘하게 얽혀 있는 듯한 윤 실장이라는 이름. 민주는 자신의 머릿속에 뒤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 밤을 새워 사진과 서류들을 분석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파편적인 정보들을 빠르게 조합하며 거대한 음모의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윤 실장이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했다. 인터넷과 아버지의 회사 관련 문서들을 뒤져본 결과 윤 실장은 한때 이민규 회장의 최측근이자 그림자처럼 회장실을 지켰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이 회장의 신임을 얻었지만 5년 전 아무런 예고 없이 돌연 회사에서 사라졌다. 그의 흔적은 철저히 지워진 듯 했지만 민주는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윤 실장이 사라진 시점과 어머니의 정신적인 불안 증세가 심해진 시점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민주는 소름이 돋았다. 다음 날 민주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이은혜 여사는 여전히 약에 취한 듯 몽롱한 상태였다. 민주는 어머니의 눈을 마주하며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엄마 김지성이라는 분을 아세요? 그리고 지호는 김지성 씨의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지성이라니.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민준아. 엄마가 죄인이야. 어머니의 반응은 민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지호는 분명 어머니의 과거와 관련된 아이였다. 민준은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그러니 엄마는 편안하게 쉬세요. 민주는 병원을 나와 발길을 돌렸다. 어머니가 직접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직접 윤 실장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윤 실장이 사라진 5년 전의 기록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은신처를 파악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해킹 실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학교 친구들 중 IT 분야에 능통한 이들에게 은밀하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 모르게 윤 실장의 행방을 추적했다.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민주는 윤 실장이 지방의 한적한 소도시에 숨어 살고 있다는 단서를 찾아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민준의 집요한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민주는 홀로 윤 실장을 찾아가는 대신 자신의 보디가드이자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봐준 강 팀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강 팀장은 이민준 가문의 오랜 신복이었고 민준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민준은 강 팀장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단서와 함께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강 팀장은 처음에는 민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냉철함을 되찾고 민준의 요청을 수락했다. 도련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그림자처럼 도련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알아요, 팀장님. 하지만 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저희 가족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호도요. 강 팀장은 민준의 결연한 의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주말을 이용해 지방 도시로 향했다. 윤 실장이 숨어 살고 있는 곳은 낡은 아파트 단지였다. 민준과 강 팀장은 신중하게 접근했다. 민준은 윤 실장의 일상 패턴을 관찰하며 그를 안전하게 만날 방법을 모색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민준은 윤 실장이 매일 아침 인적이 드문 시간에 공원 한 바퀴를 산책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른 아침 공원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시간. 민준과 강 팀장은 윤 실장을 기다렸다. 윤 실장은 꽤 나이가 들고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민준이 본 사진 속에 음흉한 눈빛은 여전했다. 민준은 강 팀장과 함께 윤 실장의 앞을 막아섰다. 윤 실장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민준의 얼굴을 보고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의 눈빛에는 경악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세요? 윤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이민준입니다. 이민규 회장의 아들이자 이은혜 여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히러 왔습니다. 윤 실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듯 혼란스러워했다. 강 팀장은 윤 실장의 도주를 막기 위해 그의 뒤를 막아섰다. 이게 무슨... 윤 실장은 말을 더듬었다. 김지성 씨를 아시죠? 그리고 제 어머니의 과거도요. 그리고 김지호라는 아이도요. 민준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윤 실장의 눈은 더욱 크게 뜨였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의 기색이 드리워졌다. 그는 한숨을 쉬며 민준에게 말했다. 도련님께서 이 먼 곳까지 저를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사진들, 그리고 사라진 기록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당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왜 제 어머니와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꾸민 겁니까? 윤 실장은 망설였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다. 그는 민준의 끈질긴 추궁과 강 팀장의 묵직한 압박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회장님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그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을 느꼈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윤 실장의 말을 들을 준비를 했다. 윤 실장은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길고 복잡했지만 민준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은혜 여사는 사실 이민규 회장과 결혼하기 전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남자 김지성과 사랑에 빠져 결혼했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고 곧 쌍둥이를 임신했다. 쌍둥이가 태어나던 날 이은혜 여사는 극심한 난상 끝에 쓰러졌고 김지성은 아내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지성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위험한 공사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은혜 여사는 남편의 죽음과 함께 충격에 빠졌고 홀로 두 아기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때 이민규 회장이 그녀에게 접근했다. 이민규 회장은 이은혜 여사의 미모와 집안 배경, 비록 당시에는 몰락한 집안이었지만 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녀에게 집착하고 있었다. 그는 김지성의 죽음을 이용해 이은혜 여사를 자신에게 묶어두려 했다. 윤 실장은 이민규 회장의 지시를 받고 지호의 존재를 철저히 은폐했다. 그는 지호를 빼돌려 보육원에 맡겼고 이은혜 여사에게는 한 아이는 유산되었고 다른 한 아이 민준만이 살아남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은혜 여사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자신과 결혼하게 만들었다. 이민규 회장은 이은혜 여사를 소유하고 싶었고 그녀가 김지성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 그는 윤 실장을 시켜 모든 기록을 조작하고 김지성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 이은혜 여사는 깊은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아이를 잃었다는 충격 속에서 이민규 회장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살아남은 아들 민준에게만 모든 사랑을 쏟아부으며 지난 세월을 버텨왔던 것이다. 윤 실장은 이 모든 일을 꾸미는 대가로 이민규 회장으로부터 막대한 돈과 권력을 얻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지내게 된 것이었다. 윤 실장의 이야기는 민준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만하고 친형제를 강제로 갈라놓았으며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파괴한 장본인이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튀었다. 윤 실장은 두려움에 떨며 민준에게 용서를 빌었다. 도련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저 회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당신은 공범이에요. 민준은 싸늘하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증거와 기록들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모든 것을 밝혀낼 겁니다. 저희 가족의 명예와 지호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겁니다. 윤 실장은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로 민준과 강 팀장을 안내했고 그곳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문서들과 디지털 파일들을 모두 넘겨주었다. 거기에는 김지성의 사망증명서, 조작기록 지호의 보육원 입소 서류, 그리고 이은혜 여사를 정신적으로 압박했던 내용이 담긴 이민규 회장의 지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들이 완벽하게 민준의 손에 들어왔다. 민준은 그 자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복수와 정의를 향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릴 준비가 되었다. 그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손에 든 증거들은 묵직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나 디지털 파일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감춰졌던 어머니의 고통과 지호의 잃어버린 삶, 그리고 이민규 회장의 잔혹한 욕망이 응축된 진실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정의감이 끌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직감했다. 민준은 윤 실장에게서 넘겨받은 자료들을 밤샘하며 철저히 분석했다. 김지성의 사망을 위장하고 지호를 보육원에 유기하며 이은혜 여사의 정신을 조작하는 데 사용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민규 회장이 윤 실장에게 보낸 지시서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거래 내역, 그리고 이은혜 여사를 속이기 위해 고용된 정신과 의사와의 은밀한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잔인하고 비열한 인물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 아버지는 늘 위험 있고 성공적인 사업가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는 지호의 미래를 생각했다. 지호는 여전히 민준의 방에서 머물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건네준 책을 읽고 함께 게임을 하며 조금씩 이 저택의 생활에 익숙해지는 듯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깊은 경계심과 외로움이 드리워져 있었다. 민준은 지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는지 모든 진실을 알려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이민규 회장을 먼저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이민규 회장은 평소처럼 신문을 읽으며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침착한 얼굴로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이민규 회장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아침부터 아버지를 찾아오다니. 민주는 이민규 회장 앞에 섰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겼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서류철의 겉면에는 김지성 관련 자료라고 쓰여 있었다. 이민규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서류철의 제목을 보고는 눈썹을 치켜떴다. 이게 뭐냐? 아빠, 이게 뭔지 잘 아시겠죠? 민주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아냈으니까요. 김지성 씨는 누구고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지호가 보육원에서 자라야 했는지, 왜 엄마는 지난 세월 동안 고통받아야 했는지 이 모든 진실을요. 이민규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개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나가.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민주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게 쓸데없는 소리라면 아빠가 윤 실장에게 지시한 이 내용들은 뭔가요? 김지성 씨의 사고를 조작하고 지호를 빼돌려 보육원에 버리고 엄마에게는 거짓말을 주입하여 정신적으로 압박한 이 모든 지시들이요. 민주는 서류철을 열어 윤 실장의 진술서와 함께 이민규 회장의 친필 사인이 담긴 지시서 4본을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민규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윤 실장. 그자가 아직 살아있었단 말이냐. 감히. 이민규 회장은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 그는 배신감에 사로잡힌 듯 했다. 윤 실장은 아빠가 저지른 모든 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증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빠가 엄마의 마음을 조작하기 위해 고용한 정신과 의사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엄마에게 끊임없이 지호는 죽었다는 거짓말을 주입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 모든 기록들이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동정심도 없었다. 이민규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다. 감히 네가 네 아버지를 협박하는 것이냐. 내 어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그 천박한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그 더러운 피를 가진 아이가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민규 회장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폭언은 민준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어머니와 지호를 향한 아버지의 경멸적인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빠는 단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엄마의 삶을 파괴하고 한 아이의 존재를 지웠습니다. 아빠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기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지호는 아빠가 말하는 더러운 피가 아니라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자 제 친형제입니다. 닥쳐라. 이민규 회장은
민준의 뺨을 후려쳤다. 짝소리와 함께 민준의 얼굴이 돌아갔다. 하지만 민준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이글거렸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빠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회장님의 자리는 물론이고 이 모든 재산도 위험해질 거예요. 사회적인 지탄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 겁니다. 민주는 차분하게 그러나 뼈 아프게 말했다. 선택은 아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엄마와 지호에게 사죄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파멸할 것인지. 이민규 회장은 민준의 말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졌다. 그는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자신의 아들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눈빛에서 자신의 패배를 읽었다. 그때 거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민준은 서재 문을 열고 나왔고 그곳에는 지호가 서 있었다. 지호는 민준과 이민규 회장의 대화를 모두 들은 듯 했다. 그의 작은 얼굴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민준과 이민규 회장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이민규 회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저 때문에 민준이 형도 어머니도 모두 힘든 거였어요. 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이민규 회장은 지호를 보고 더욱 분노했다. 그래, 다 내 놈 때문이다. 내 놈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민준은 이민규 회장 앞으로 나서서 지호를 보호했다. 아빠 더 이상 지호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때 병원에서 퇴원한 이은혜 여사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민준과 이민규 회장의 대화를 듣고 지호의 슬픈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지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지호야, 내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녀는 흐느끼며 지호의 이름을 불렀다. 지호는 이은혜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동안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거리감과 냉정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어머니의 눈물과 절규 속에서 지호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천천히 이은혜 여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은혜 여사는 지호의 손을 잡고 격렬하게 울었다. 그들의 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렸던 비극의 정점이었다. 이민규 회장은 그 광경을 보며 경멸과 함께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의 눈빛과 그가 가진 증거들은 그에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파괴된 가족의 모습을 마주하며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절감했다. 그의 권력과 명예는 이제 아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처절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이민규 회장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들의 손에 들린 증거들과 오랜 세월 감추어왔던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한낱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절망과 함께 이제 와서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서 어떤 동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민규 회장에게 말했다. 아빠가 저지른 모든 죄는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윤 실장의 진술서와 모든 자료들은 이미 변호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아빠가 순순히 모든 것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그나마 최소한의 명예라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진실은 언론에 공개될 것이고 아빠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이민규 회장은 민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체념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민준의 손에 모든 패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아들의 차가운 눈빛에서 자신의 패배를 직감했다. 결국 이민규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것이 나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고 병든 사람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이민준 가문에는 폭풍이 몰아쳤다. 이민규 회장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다. 언론은 충격적인 재벌가의 비극적인 비밀에 대해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윤 실장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모든 것을 증언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 이은혜 여사는 지호의 존재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비극적인 거짓 속에 살아왔는지 깨닫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민주는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는 지호와 함께 어머니를 간호하며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기억과 감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지호는 처음에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머니에게 거리감을 느꼈지만 이은혜 여사의 진심 어린 눈물과 참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민주는 지호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해 주었다. 김지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머니가 왜 그를 잃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지호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는지. 지호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된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다. 특히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형제처럼 대해주는 것에 큰 위로를 받았다. 두 쌍둥이 형제는 지난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의지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닮은 얼굴만큼이나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공감했다. 이은혜 여사는 긴 재활 끝에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다. 그녀는 지호에게 지난 세월의 외로움을 보상해 주려는 듯 아낌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주었다. 지호는 처음으로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헤매던 외로운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민준의 쌍둥이 동생 이은혜 여사의 소중한 아들이었다. 이민준 가문의 모든 재산과 경영권은 이민규 회장의 몰락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민준은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어린 나이였지만 타고난 뛰어난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의 위기를 수습하고 재정비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며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다. 그는 오만하고 권위적인 아버지와 달리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그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회사의 재건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희망보육원에 막대한 후원금을 기부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그는 지호처럼 세상의 어딘가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을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싶었다. 지호 역시 민준의 옆에서 이러한 활동에 동참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기여했다. 시간이 흘러 민준과 지호는 명문대학교에 나란히 입학했다. 민준은 경영학을 전공하며 미래의 리더로서 역량을 키웠고 지호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꿈꾸었다.
두 형제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묶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욱 단단해졌다. 이민규 회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은혜 여사는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두 아들을 보며 삶의 의미를 찾았고 지난 세월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가족의 행복을 되찾은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리고 지호는 잃어버린 삶을 되찾고 사랑과 희망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비극을 통해 더욱 강해졌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재벌가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배신, 희생, 그리고 용서의 복잡한 드라마이자 아무리 깊이 숨겨진 비밀이라 할지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며 진정한 가족의 힘은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서사였다. 민준의 차분한 용기와 지혜가 결국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들의 삶에 진정한 빛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었다.